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 2. 한국 특수무기. 3. 키시다의 호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의 무기는 해외 시장을 전혀 겨냥하지 않고 만들어 가성비가 최악이다. 소총은 무겁고 비싸며 그렇다고 성능이 월등하지도 않다. 반면에 한국 소총은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며 내구성도 좋다. 그리고 가성비라는 단어에서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국 무기를 저렴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할 뿐이다. 한국 소총이 일본 소총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한국 소총을 구매할 것이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해 폴란드 군사 전문가가 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국산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여름 맺어진 초대형 계약들의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차와 자주포 4개월 초고속 배송은 아직까지도 외신들의 주요 보도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폴란드인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은 한국에게 있어 기회이자 도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물건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무기 거래의 경우 상품의 질이나 배송 기간 등 신뢰가 깨지게 되면 국가적인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고 두 번 다시 그 나라와 무기 계약을 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계 정세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가 20조 원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을 당시 수많은 외신들은 과연 한국이 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물음표를 단 4개월 만에 느낌표로 만들어버렸죠. 그러자 무기 수입이 시급한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폴란드 못지않게 빠른 무기 수급이 시급한 국가들은 연달아 한국 무기를 사기로 결정했고 해당 소식에 주변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빨리 우리도 한국 무기를 계약하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 정도 품질을 갖춘 여러 무기를 1년 안에 제공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한국 무기의 품질과 신속성을 경험해버린 폴란드는 제일 발빠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맺은 계약은 전차와 자주포 등 중대형 무기였다면 이번에는 권총과 소총 같은 소형 무기가 그 주인공이었죠. 사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현무 로켓 등 한국 무기의 발전도 놀랍지만 이제는 워낙 인정받고 있다 보니 관련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는 뉴스가 전해져도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인기 있는 한국 무기 분야는 바로 권총과 소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총이나 소총은 미국과 같은 곳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 개발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위치에 도달해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총기 역시 큰 역할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으로까지 이미 수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이 만든 국산 권총들은 세계적인 총기 전시회인 샷쇼 2022에서 최고 총기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능을 입증받고 있다 합니다. 권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총기 소요 합법 국가인 미국에 이미 꾸준히 수출하고 있었다니 다시 한번 한국 방산산업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권총뿐만 아니라 K2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소총 역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등 여러 나라의 경찰과 군대 등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무기의 맛을 봐버린 폴란드는 이번에 다시 국내 방산 분야 대기업들과 함께 국내의 다수 총기 업체들까지 직접 초청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조건 한국의 모든 무기를 빠르게 점령하겠다는 폴란드의 강한 의지와 신뢰를 볼 수 있는 뉴스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많은 계약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이제는 한국의 권총과 소총까지 수입하려는 이유는 정리해보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가격, 성능, 내구성 3박자가 모두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요즘 소총 시장의 흐름은
최소 800m 이상의 사거리 성능을 갖춘 폭발적인 화력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내구성까지 완벽하길 바라고 있죠. 일본과는 달리 한국 무기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외 고객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를 주기도 하고 직접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죠. 이번에 페루와 300억 규모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신형 돌격 소총의 경우 모래나 진흙에 소총을 완전히 담궜다가 빼도 격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소총들의 경우 모래바람이나 진흙 등에 노출되면 격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단점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 수출 국가들이 계속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있기에 그만큼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모든 나라가 소총 사업에 한국보다 먼저 뛰어들었고 메이드 인 재팬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권총이나 소총을 일제히 배제하고 한국에게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현재 일본의 소총 시장 상황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군용 소총들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가성비가 쓰레기다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일명 똥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일본의 소총들이었는데요. 일본의 소총이 이런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64식 소총부터입니다. 해당 소총은 일본 자위대가 사용한 초기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수많은 개량과 테스트를 걸친 소총이었지만 다시 엄청난 문제점들로 악명을 떨쳤었죠. 초기형의 경우 충격이 가해질 경우 부품이 어긋나서 심할 경우 폭발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개발 과정에서 무게를 경량하기 위해 리시버를 줄였는데 노릿의 뭉치와 호퇴거리가 짧아져 연사속도 불균형과 작동 불량 등의 문제를 또 다시 일으켰죠.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잡고 들어올려서 돌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떤 총들도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긴급한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는 한심한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애교라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64식 소총의 양산가는 1970년에도 무려 27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쓰던 M14 소총의 가격이 약 50여만 원이었는데요. M14 소총은 당시 전투 소총들 중에서도 복잡한 구조와 까다로운 생산 과정으로 비싼 편이었는데 일본 소총은 이보다 5배 이상 비싸니 극도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폼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니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에 자리 잡은 소총은 89식 소총인데요. 이 소총은 군대를 갔다 온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어이가 없는 무기입니다. 일단 한정의 가격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했죠. 이는 기본 모델 65만 원, 개량형 모델이 110만 원 정도인 한국의 대표 소총 K2B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14만 정밖에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저율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이 총을 직접 쏴본 자위대가 꼽은 가장 큰 문제점은 조정관이 K2처럼 좌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의 우측에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즉 사수가 조정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손잡이에서 떼고 조정관을 조작한 후 다시 손잡이를 잡고 사격 자세를 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생존성 저하도 연결이 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조정관 순서는 단발, 연발, 점사, 안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일본이 만든 소총은 조정관의 360도 회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안전 상태에서 단발을 쏘려면 손가락으로 쓱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일일이 다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군대에서도 항상 조정관 단발로 사격하고 요즘 사격 트렌드 자체도 원발은 제압 사격할 때만 사용하고 교전 시에는 단발 속사로 싸우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진행하는 차기 소총 사업인 20식 소총은 어떨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89식 소총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89식은 조정관을 오른쪽에만 단 데 비해 20식은 양쪽 모두에 달았고 3점 차도 없었습니다. 탄창은 가벼운 폴리머 재질로 만들며 레일 시스템을 장착했죠. 물론 일본의 기술력이 갑자기 상승해서는 아니었습니다. 20식 소총은 독일의 HK416과 미군의 스타일 기능을 그대로 옮겨온 것뿐이었죠. 결국 일본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총을 만들지 못했기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유럽의 총기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가격이 비싸다는 일본의 고질병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20식 소총의 현재 단가는 수량과 예산을 나눠보면 28만 엔 정도입니다. 하나로 치면 약 300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개량할 K2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가격인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일본에서 가성비가 좋은 총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은 한국 못지않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 무기 개발의 잠재 능력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기 개발이라는 건 수년에 걸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반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묵묵히 무기 개발에 힘썼고 그로 인해 결과까지 내고 있으니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앞으로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의 한국 소총 계약 소식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능은 별로지만 싸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뜻이 아니야. 성능도 준수한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결국 한국 무기가 지금 이렇게 잘 팔리는 것도 가성비 때문이죠. 간단히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도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군사력이 더 오르지 않겠어요? 아무리 성능이 별로라도 일본 소총 10개 살 거 한국 소총 1개 사는 게 더 좋겠지? 최근 한국에서 만든 총은 일반인이 쐈는데도 군인들 수준으로 정확도가 나온다는 영상을 봤어. 게다가 한국 특유의 가성비까지 훌륭하니 아마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속지 마. 한국 남성들은 일반인 아니거든. 그들은 모두 예비군이야. 근데 K2보다 훨씬 비싸서 기본 소총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 아닌가? 완전한 보급화는 힘들어 보여. 그럼에도 일본보다 쌉니다. 기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게다가 수출을 먼저 시키면 그만큼 돈을 벌고 다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니 보급화가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이제 아시아의 군사력 측정도 다시 해봐야 한다. 지금의 한국이라면 자세히는 몰라도 절대 일본에게 밀릴 것 같진 않아. 아직 중국은 쉽지 않겠지만 이 정도 무기 수출 실적을 낸다면 10년 뒤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긴 하지만 이 정도 방위산업 규모라면 10년만 지나도 아시아 최고는 한국이 될 것 같네요. 모래랑 진흙이 들어가도 사격이 되는 점에서 놀랐어. 아무래도 내 직업은 군인이라 총기 몸통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거든. 한국은 대체 못 만드는 게 뭐야? 탱크며 전투기며 이제는 소총도 이렇게 만들다니 말이야. 요즘 한국을 보면 제대로 물살을 탄 느낌이야. 그냥 문화 강국인 줄만 알았는데 문화는 시작에 불과했구나. 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구성이지. 일본 소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악조건 전투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한국 총은 언제나 좋은 내구력을 가지고 있어. 나라면 가격이 비싸도 한국 소총을 구매할 것 같아. 한국 무기를 폴란드가 신뢰하는 건 한국은 돈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서다. 전쟁 국가였기에 자국 무기 개발이 전쟁의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에겐 무기 개발이 곧 국방이니 한국의 무기들이 겉보기에만 좋은 무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도 하죠. 일본인들도 자기네 총이 워낙 엉망이라 다른 나라 총을 그대로 베껴와 쓰는 수준인데 한국의 소총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그나마 베낀 총도 엄청난 단가로 인해 몇 적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아니다. 현재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크게 화를 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은
매우 오랜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과거 일본 총리들을 비롯해 각종 정치인들은 한국에 날을 세우며 망언까지 한 적이 많았습니다만 한일 수출 규제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곧바로 팬데믹이 발생해 한일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발언은 다시 한번 한일 관계는 물론 한국에 노림수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결국 일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의견도 들려옵니다. 막상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기시다 총리로 인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 경산성이나 경제부처에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라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는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 시간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며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런 반대로 하지 말 잘하면서 한국 측의 으름장을 강하게 놨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양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이는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합니다. 만약 그 가운데 전혀 협의가 없었는데도 한국이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죠. 그러나 최근 한일 외교부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도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삼았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당시 가만히 있었는데도 일본은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언론을 통해 정상회담 수용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반대로 한국에서 불쾌감을 표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일본이 마음대로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회담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주한일본 대사관의 소마 공사가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림픽을 앞두고 정상회담은 끝내 무산되었으며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 아베 전 총리 때도 그렇고 한국에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먼저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먼저 정상회담을 얘기할 땐 일본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시다 총리의 행동은 다소 이해가 안 가며 뭔가 의도한 게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지난 4월에 한일 정책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말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가져가자고 말했으니 자연스레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외교가에선 한국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지도 않는 등 외교 무례를 하던 일본이 자세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서 총리가 이례적으로 불만을 들고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가 불쾌함을 강하게 표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원래 비둘기파에 속하며 한국에 대해선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혀 예상 밖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전 스가 총리와 똑같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접재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측에서 해결책을 들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 발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서 한일 외교부 장관이 논하고 있어 다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화를 내는 것은 지지율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아베 전 총리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수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 사태 이후에 일본의 최근 10여 년간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물가가 상승해서 이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세였는데 아베 사태 후 정치인 통일교 이슈가 문제가 된 겁니다. 통일교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아베 국장을 반대했지만 기시다는 또 이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국장을 치르게 되면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일본에 모인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지지율 돌파구의 기회로 삼았는데 일본 국민은 통일교 문제 때문에 국장 자제에 불만을 가진 데다가
공교롭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며 정상들이 영국에 몰려가 곧 있을 아베 국장에 만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지지율 60%가 넘던 기시다의 지지율은 현재 29%로 처음으로 30%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지지율 20%로 들어간다는 것은 총리 사임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치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 사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에서는 더욱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 총리관저는 다급해지며 벌벌 카드를 다 뽑아드는데 의시 단골 메뉴인 한국 때리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한국의 으름장을 놔버린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설득하려면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에 불쾌하다면서 기시다 총리치고 상당히 센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일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분간 기시다 총리가 한국 때리기 혹은 강경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일본 경제계를 비롯해서 특히나 일본 관광청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난관 중 하나에 봉착해 있으며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달러 환율은 이미 140엔을 초과하여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나 무의조차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일본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달러가 밖으로 새고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에서도 계속 적자가 나며 엔화 추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주요 통화 중에서도 가장 약세를 보이는 통화 중 하나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화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원화 대비로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이 기축통화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엔화 가치가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기시다 내각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장 꺼리던 결정을 내리게 된 모습인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경을 풀고 해외로부터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단체 관광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 패키지 여행까지 풀어준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10월이나 11월경부터 전제 자유여행을 개방해서 완전 개방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이것을 꺼린 것은 자신의 지지율이 국경을 봉쇄해서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각은 코로나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으며 강경한 봉쇄 정책은 국민들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엔화 절하로 경제가 파탄나게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관광객 모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여행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용이 현재 엔화 절하로 인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관광청이 내심 노리는 것은 한국 관광객이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수년 전 일본 관광객을 이끌어가던 한국과 중국의 여행객이 각각 연간 수백만 명 달했었는데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여행이 어렵지만 한국은 이제 자유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통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회복하자는 등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 여행이 풀린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거 예약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아직 일본 여행 자유화 발표가 아직 많았음에도 평소보다 20배가량 여행사 예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엔저 효과의 무비자 등으로 2030 세대가 가장 많은 예약을 하고 있다 전합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일본 여행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직 수출 규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양 국가 간의 충분한 외교적인 문제가 산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최근 한국인이 도쿄 고급 스시집에서 와사비 사건을 겪었다며 또 그럴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돈 쓰고 여행 가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을 우호적으로 안 볼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인 경색을 보이면 여행 자재도 움츠러들게 되는데 찬물을 뿌린 것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 2019년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에서는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는 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의 반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가급적 한국에 가지 말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을 찾아온 일본 여행객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은 대마도 여행객이 99% 감소하는 등 일본 여행업이 타격을 입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여행객 역시 한국에 가지 말라는 맞불을 놓았던 것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발언으로 인해 그나마 일본 여행 불씨가 살아나다가 찬물을 끼얹은 영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 여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충분히 한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때리게 하는 동안에는 여행은 안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을 도마에 올려놓으며 각종 외교 무례를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일본이야말로 한국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애써도 쉽지만은 상황임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